안녕하세요. 사실 딸은 아이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야지 제가 하는 행동들이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원래 아이들을 방목형으로 키웠어요. 애들 학원도 잘 안 보내고 그냥 지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일단은 20살까지는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울타리만 만들어주자. 거기서 성을 짓던 뭐라든 알아서 하게 하자.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렇게 딸은 저희가 뭐를 딱히 하라고 안 시켜도 줄곧 혼자서 알아서 뭐든지 척척 해냈고 전 그런 딸이 대견스러웠고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딸이 19살 때 고등학교 조기 졸업을 해서 이제 일찍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다들 자기 또래가 아니고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마음이 참 무거워하는 게 보였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학교에 자기랑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20살이 들어오자 기뻐가지고 이것저것 MT 같은 곳을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십수년 전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보일러 연통 문제요. 딸이 친구들과 MT를 갔다가 거기 보일러가 누수가 되어서 이제 일산화탄소가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술을 마시고 자던 아이 중 한 명이 머리가 깨질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일어났는데 친구들은 전부 거품을 물고 있고 쓰러져 있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그 아이는 창문을 열고 문을 닫은 뒤에 잠을 자고 있어서 그 일산화탄소의 피해가 적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딸은 같이 간 친구들 배려한다고 보일러실 앞에서 비좁은 그곳에 몸을 구겨 넣어 잤고 직방으로 그걸 다 당하게 된 겁니다. 20살까지 귀하게 키워놓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애가 들끓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을 잃게 된 후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전 좋은 부모님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딱히 노력이란 것을 잘 해본 적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해도 집에 돈이 많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지방에서 K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부터 대학교 이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아이 교육이나 그런 거에 더 집착이 없었는데 딸이 죽고 나니 하나 남은 아들은 내가 잘 키워야겠다. 이 아들이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을 그때부터 쪼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평범한 생명공학과를 나와서 그때 대기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냥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꿈 못다 이룬 내 딸의 포부까지 네가 가져서 열심히 더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아들에게 일 때려치고 의사 편입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저에게 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의사예요? 저 이 직업 창피하지 않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런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전 말했죠. 동생이 죽었는데 네가 이렇게 삶이 안주하고 살면 안 되지. 걔 인생이 얼마나 파릇하고 한창이었는데 난 안 되겠다. 남은 너라도 잘 키워야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들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살면서 제가 뭐 하나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사람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역설을 하며 말을 하니까 여간 당황한 게 아니었죠. 그래도 아들은 말을 잘 들었고 제가 수험 기간 동안 월세랑 밥 먹는 값 다 대준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도전해보겠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전 아들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뻗었고 그렇게 총 2년간의 수험생활 끝에
아들은 결국 모 인천대학교의 의대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의대 편입의 길을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들은 다시 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라는 길을 걷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은 결국 제가 원했던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겉보기는 화려하고 대학교 이사장 아들의 물려받을 돈만 수백억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혼기도 지나고 결혼이 조급해지니까 전 내심 아들이 좋은 여자,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촉망받는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보, 왜 그렇게 아들 인생을 당신이 쥐락펴락하려고 해? 그건 진짜 아니야. 왜 우리 딸 죽은 걸 아들한테 부담을 지어? 걔 부담스러워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라고 말을 했지만 전 그때 뭐에 쓰인 것인지 그런 말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더 아들을 재촉할 뿐이었어요. 제가 워낙에 이제 대학 이사장이고 또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들러보는 게 심했어요. 그래서 전 그분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아들이 만날 신부감을 하이에나처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의사부터 시작해서 검사, 그리고 혹은 뭐 중견기업인데 주식 가치만 1,000억, 이런 상속자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전 그때마다 고맙다고 하면서 족족 선자리를 아들에게 연결시켜줬어요. 아들은 아빠, 나 이런 거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선자리 나가면 내가 마치 정말 무슨 동물이 된 것 같잖아. 난 이런 상황이 싫어. 제발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부탁할게. 라고 말을 하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래서 제가 뭐에 돌아버린 것인지 아들이 뺨을 때리고, 너 우리 아니었으면 네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가 지금 누리는 것은 네가 온전히 해낸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배경이 파랄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아빠 말 듣고 빨리 선자리 봐. 너 이런 사람들 만나려면 결혼정보회사에 돈 얼마나 줘야 하는지 알고 있긴 했니? 라고 하자 아들은 벌개진 뺨을 부여잡으며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눈빛을 보이며 아버지 선 넘으셨네요 하면서 집을 나간 겁니다. 전 그 순간 제가 그때 잘못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딸의 부재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해소를 했기 때문에, 아들의 성공을 딸의 부재를 위안했기 때문에 거의 미친 상태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가 각성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애 엄마도 제 등을 막 때리면서 애를 그만 구슬리라고, 이렇게 착한 애가 저렇게 집을 나갈 정도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겠냐고 하면서 말을 했지만, 내가 이 선자리 얼마나 힘들게 얻어온 건데 사람들 술 사주고 또 주변에 여자 딸 없냐고 물어봐서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나도 좋은 줄 알아? 에휴,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었고, 아들의 뺨을 때린 것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데려와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요. 너무나. 네 동생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가는 바람에 너한테 집착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널 고통스럽게 만든 것 같다고요. 그러자 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서운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요, 아빠의 그런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내려고 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 특히 아빠, 이런 스타일 아니셨잖아요. 그냥 자식들 믿어주고 자식들이 자기 재능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수영이 죽고 나서부터 정말 다른 사람처럼 얼굴에 핏대 세우고 저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명령하는 아빠가 너무나 어색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의사 생활에 적응되어서 괜찮은데 저 의대에 편입하고 나서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정말로 그냥 의사 체질에 맞지 않고 또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에 큰 고통을 느꼈거든요. 그래도 내가 여기 자퇴를 하면 아빠가 미친 듯이 화날 게 뻔하니까 버텼는데 하여튼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을 아빠한테 조종당하는 것 같아서 꽤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빠의 마음 그리고 사과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지금부턴 제가 제 삶을 살아도 되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들의 페이닥터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전 티는 안 냈지만 내심 속으로 계속 걱정을 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결혼 생각이 없는 건가? 전처럼 내가 선을 계속 주선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자기 삶 구속한다고 날 원망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호랑이 제 말하면 귀신같이 찾아온다더니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진지하게 저와 애엄마 앞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전 너무나 깜짝 놀랐고 아니 그게 무슨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소리냐고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 하면서 놀랬어요. 뭐하는 아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직업은 묻지 말라고 새 생명이 배 안에 들어서 우리 결혼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못한 손주가 있다는 게 전 더더욱 당황스러웠는데 애 엄마는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혼전 임신 그거 죄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거지. 얼마나 선물이야. 아우 잘했다 잘했어. 하면서 아들의 등을 두들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 언짢은 듯한 얼굴로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는 걸 준비했고 그렇게 며느리를 본 순간 조금은 놀랐어요. 총추한 얼굴 그리고 어찌 보면 창백하다 못해 힘얼건한 그 아이는 너무나 어려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냐고 물으니까 13살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전 1차 충격을 받았죠. 심장이 덜컹. 그리고 직업이 뭐냐고 물은 순간 더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직업이 아들이 일하는 병원의 조무사였어요. 제가 정말로 아들을 이제 놓아주고 자기 인생 살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주었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정말 이쁘고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에 돈 많은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소개시켜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근본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아이를 데려오나 혹시 내가 미워서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전 순간 얼굴이 굳었고 그걸 이내 눈치챈 며느리는 아버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정말 나이 차이로 보면서 이제 제가 꽃뱀처럼 오빠 돈 보고 직업 보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저희 1년간 조심스럽게 만남을 할까 말까 고민했고 정말 긴긴 대화하다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뭐야 어찌되었건 내 아들이 이런 직업이 여자 그리고 뭐 딱히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한다는 게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여자친구가 먼저 나에게 대시한 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구회해서 여자친구가 나 겨우겨우 만나준 거야. 그거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 오해하지 마. 뭐 아빠가 보기에 의사와 조무사 그거 정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사람만 좀 봐줘. 사람만 보고 인성 그리고 성격만 보면 왜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아빠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애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며느리 직업이 후져서 도저히 결혼 허락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아들한테 그동안 네 인생을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상황에서 또다시 아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서 양심에서 그러지 말라고 외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만남을 뒤로하고 집에 아내와 둘이 남은 전 거의 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20년간 애타게 키웠던 내 딸은 이제 갑자기 죽게 되고 30년간 뒷바라지하던 아들은 허무하게 결혼을 가버리더라고요. 아내는 제 몸을 찰싹 때리면서 자기 왜 이렇게 그런 거에 집착을 해? 며느리 딱 보니까 애가 착하게 생기고 성격이 싹싹해서 좋더만. 그만해 당신도 보기 추해. 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뱃속에 생긴 아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견례장에 갔고 거기서 전 정말 인생이 뒤바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습관이 항상 약속 시간이 있으면 1시간 일찍 먼저 도착해서 그 주변 장소를 전부 돌아보고 옷 매무새를 정리한 뒤에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상견례가 진행될 곳에 가서 먼저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가 말을 거는 겁니다. 뭐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전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자세히 보니까 심귀남 할머니인 겁니다. 그 할머니는 정말 말하자면 이야기가 긴데 저희 딸과 아들이 어릴 때 조금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고 애들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희 부모님 시골에 갔다가 이제 냇가에서 애들을 두고 놀고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애들 밥 가져온다고 하면서 여기 있으라 하며 겁도 없이 애들을 그 강가에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밥을 가지고 냇가에 다시 갔는데 있어야 할 애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눈을 왕방울만하게 뜨고 막 찾아봤는데 저기 위쪽 산에서 심할머니 비명소리가 들린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전 아내와 함께 미친 듯이 달려갔고 거기에 어떤 한 남자와 할머니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는 제 아들과 딸들이 어디 흉기에 맞은 것인지 이마가 찢어지고 또 다른 기절난 채로 있었고요. 놀란 전 그 남자를 바로 제 앞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그 남자가 가져온 도구에 얼굴을 맞아서 20cm가량이 큰 상처가 나게 되었어요. 얼굴에 난 상처라서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고 정말로 흉하게 붉은 살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이제 아들과 딸이 텐트에서 자고 있었는데 한 남자,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납치한 뒤 개구리 소년처럼 끔찍한 일을 벌이려고 애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간 거였어요. 그 냇가 근처에서 채소를 씻고 있었던 심할머니는 저기 저 기와집, 그 대학 이사장 그 집내 손주 아니요? 하면서 이상함을 느끼고 그 남자를 막 따라가서 애들을 내놓으라 소리쳤고 그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말 지금은 이런 일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수사가 그리 발달되지 않았고 또 전국에 이런 일이 흉흉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정말로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보답하려고 하는 금전적 보상도 거절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그 이후로 이제 많이 몸이 안 좋아지시고 또 편찮아지셔서 동네를 떠나 자식들 집에 있다가 이제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저희 부부가 정말 아이들을 살려준 그 할머니한테 평생 보답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수십 년간은 못 봤으니 말이죠. 하여튼 그 할머니가 절 알아보고 말을 거는데 전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얼굴을 못 알아봤지만 왼쪽 눈부터 시작해서 뺨까지 이어진 흉터를 보고 이내 예전의 기억이 떠오른 거죠. 전 할머니에게 어떻게 여기에 오셨냐고.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일찍 왔는데 그때 동네 떠나고 저희가 찾고 싶어도 못 찾아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아냐고 하면서 할머니에게 따로 만나자고 말을 드린 뒤 이제 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정말 평생의 은인을 갑작스럽게 만나서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린 것 같아. 상견례장에 가서 앉아있을 때 자꾸 혼란스럽고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들과 아내 그리고 며느리가 상견례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갑자기 차가 고장나셔가지고 견인 처리를 하느라 좀 늦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가 먼저 자리를 채워준다 하셔서 손녀, 이제 상견에 참석하고 싶다 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상견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할머니를 본 순간 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심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제 자식들을 구해준, 정말 그 살인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은인이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의 할머니였던 겁니다. 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고 할머니의 얼굴을 본 아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깍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리 수진이 설마? 하면서 말을 이어나갔고 전 그동안 며느리 직업이 변변치 않다고 하면서 무시했던 게 정말 머리 위로 싹 지나가면서 너무나 제 자신이 창피해지기 시작했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에 무릎을 꿇고 막 울었습니다. 제가 귀한 분이 손녀를 못 알아봐서 너무나 쉽게 상처보는 말을 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정말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저희가 평생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을 했고 할머니는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하시다가 이내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제 몸에 묻은 바닥 먼지를 털어주며 웃었어요. 며느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워낙에 어릴 때리라 기억도 못하는 아들은 어떻게 안 거냐고 말을 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뒤 모두 기함을 질렀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다 못해 턱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전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뭐 잘났다고 널 그렇게 무시하고 하대한 건지, 왜 우리 아들이 널 만난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렇게 너가 대단한 분이 손녀인데 안 봐도 네 인성은 보장인 거야. 하면서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동생을 잃고 정말 죽을 듯이 슬퍼했을 때 날 지켜준 사람, 그리고 내 마음 꼭 안아준 사람, 그 사람이 이 여자야. 그래서 직업 귀천 없이 다 그냥 나 이 사람 선택한 거고, 그리고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나 그런 겉허울 번지르르한 결혼 말고 그냥 이런 결혼하려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 대학교 이사장에 돈 많으면 뭐하나. 내가 이렇게 자식들보다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너무나 창피하다 싶었던 전 막 마음을 애써 도닥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후에 이제 사돈들 분이 오셔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고 전 사돈에게 약속을 했어요. 늦었지만 저희가 할머니 얼굴에 있는 흉터 몇 억이 들더라도 치료해드릴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난 척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 못 배우고 돈밖에 없는 제가 돈으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납작 숙였습니다. 사돈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을 했지만 전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사돈 할머니를 모시고 정말 대한민국 가장 유명하다는 흉터 전문 병원에 가서 몇 천만 원을 내고 할머니 흉을 연하게 해드렸어요. 꼬박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또 치료를 해드린 덕에 할머니 얼굴에 깊게 박힌 그 흉터는 많이 옅어졌고 메이크업을 하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웠던 사돈댁을 위해서 제가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사돈 식구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다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전 강력하게 주장했죠. 오히려 꼭 받아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고. 사실 할머님 아니었으면 내 딸과 아들 정말 그날 영영 못 봤을 수도 있었다고. 이렇게 살아계실 때 해드릴 수 있는 거 전부 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말하면 저희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정말로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말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정말 행복한 서로의 자식들이 깊은 인연을 맺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한 가족이 되었네요. 그동안 어리석은 판단과 편협한 생각으로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제가 너무나 창피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안녕하세요.